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 1강 시험이고요. 문제 해설이고요. 전공 A의 9번부터 12번까지 독해 파트니까 9번 문제 펼쳐서 임어당 그 유모 소품 산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론에서 앞에서부터 1번부터 풀어주실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4점 몇 점이에요? 기입형은 2점 몇 점이죠? 그렇죠? 지금 논술형은 안 나와요. 그러면 4점 몇 점일 때는 작은 문제가 최소한 2문제 내지는 3문제, 4문제가 나와요. 근데 2문제가 나올 때는 상식적으로 한 문제당 답안의 점수 배점은 2점일 거고 4점씩이니까 3문제면은 1점, 1점, 2점 정도 되는 문제가 나올 거고 4문제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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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0.5점짜리 문제는 없나요? 제가 실제로 0.5점짜리 문제를 내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배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안 줘요. 내지는 있다 하더라도 뭐 2개를 다 맞춰야 1점이 되고,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안 줘요. 소수점 안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각박하게 채점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각박하게 채점을 한다는 거 뭐냐? 애매하게 하시면은 죽도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해야 점수를 득점을 하지, 내가 애매하게 쓰면은 그냥 틀려버린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我对中文很感兴趣라고 하잖아요. 근데 对를 빼먹고 그냥 답을 쓰라고 했는데 我对中文很感兴趣가 답인데 그냥 中文很感兴趣라고 썼다. 그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명백한 비문이죠. 왜냐하면 한간싱춘 앞에 전치사 또이가 있어야 온전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답은 가까이 찾아갔지만 전치사를 하나를 안 써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어로 온전한 문장이 안 되면 틀려버리게 하는 거. 되게 아까운 거죠. 나는 답 근처로 갔는데 그 출제위원이 원하는 그 완벽한 뭐 문장 내지는 어구를 쓰지 않아서 틀려버리면 아까운데 그러한 채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런 답도 많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통제를 해요. 우리 왜 작문할 때도 자유작문 이런 거 하면은 답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통제작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몇 자 안으로 하라라던가 내지는 이 단어를 꼭 쓰라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주면은 답의 어떤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시험도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 출제위원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고 채점을 현직 교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현직 교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현직 교사 돼서 만약에 채점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책임이 어깨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채점 잘못하면 한 사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A 하면서 다 맞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성격상, 어떤 사람은 얄짤없이 그냥 틀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충돌하면서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채점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분은 이것도 분명히 답이 되는데 왜 답안에 그 참고 답안에는 없지? 예시 답안에는 없지? 하면서 교수님하고 찾아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부끄러워.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정답으로 인정해주고 아니면은 나 그냥 다 틀렸다고 할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채점위원이 아니라 출제위원도 아니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 채점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입맛에 맞는 그런 답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맘대로 써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판단이 안 되고, 그거를 쓰고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고 요렇게 채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 내지는 뭐 답안에 있으니까 대충 요거는 그냥 내가 혼자 그냥 판단해서 안 내는데, 답안 제출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기입형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오탈자라도 집어낼 때 본인은 몰라도 저는 이제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점검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다라는 걸 당부드리고요. 9번 문제 이제 보시면은 A, B에 들어갈 이음절사를 쓰라고 했어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건데 예전에는 들어갈 말을 쓰라 했는데 2글자, 3글자 너무나 다양하게 쓰니까는 요즘에는 통제를 해줘요. 몇 글자 내지는 단어 말고 구 내지는 어구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하고, 내지는 단어, 구, 어구라는 그런 문제 조건이 없으면 답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지는 답의 범위가 조금 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어구, 구, 물론 단어랑
구는 차이가 되게 커요. 왜냐 예를 들어서 소품문이 답인데 우리 소품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어처럼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존하는 소품문 노신이 말했죠. 살아남은 소품문 할 때生存的小品文 하면은 그거는 단어가 아니라 구잖아요. 중국어로 구를 뭐라고 하죠? 短语라고 하죠. 词组라고 하죠.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短语라고 나오는데 그건 短语를 쓰라고 했는데 소품문이라고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조건에 맞게끔 답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이 실력이 나쁘고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나 문제 낸 사람의 입맛에 맞게 답을 써줘야 그게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A, B를 쓰라고 했었고 C의 문장 속에서의 의미를 쓰라고 했었고 B 지문에서 뒤에 들어갈 삼음절 사를 찾아 쓰라고 했었고 E가 가리키는 短语를 쓰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요. 요즘 문제는 문항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중국어라던가 단순 독해라던가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요즘에는 이론 지식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어당의 소품문 임어당 소품문 운동은 언제죠? 1930년대 초반이죠. 그때. 그 다음에 여기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임어당 소품문 운동은 고대 문학에 있어서 뭐 근대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대 문학에 있어서 어떤 그 산문의 바탕, 기반을 두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냐면 명말 소품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지금 출제위원들이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파트가 뭐냐면 제가 느껴지기에 지금 임어당 1930년대 소품문 운동, 임어당 산문 되게 집중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주자청 산문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임어당 산문 되게 집중해서 보는데 예전에 임어당 산문이 우고, 위, 우미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순수 독해로. 근데 순수 독해로 그걸 안 내고 임어당 소품문 운동을 내면서 노신과의 그 소품문 그 논어파하고 태백파의 논쟁 관련돼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어당 소품문, 주작인도 소품문 그러면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많은 작품 우리가 언제 다 보느냐고요. 특히 그러면은 나는 1930년대 소품문 운동 봤으니까 작품을 좀 보고 싶어 하면은 주작인의 소품문을 보는 것보다는 임어당 것을 보는 게 조금 영향가가 있다. 왜냐? 주작인 같은 경우에는 학자로서 더 명망이 높고 그 다음에 교수로서 명망이 높고 산문은 많이 썼지만 문학적인 성취 자체는 작품으로서는 성취가 별로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주작이는 뭐 사람의 문학이라던가 이런 소품문 운동이라던가 미문 주장이라던가 이런 이론 쪽으로는 좀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기왕이면 임어당하고 주작인 산문을 볼래? 그러면 임어당 걸 보는 게 맞고 마침 우리 시험에 우고, 위, 우미 나왔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봐도 되고 근데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워더제이의 나의 금연기라는 뭐 산문이라던가 그런 산문들 몇 개 있잖아요. 그걸 한번 뒤져서 다시 봐도 되고 근데 문제 자체가 요즘에는 어떤 작품에 막 집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임어당 소품문 운동은 명말 소품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명나라의 산문을 최근에 출제위원들이 되게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명나라의 문학 장르 중에서 특히 산문만 뽑아서 보면 명초의 산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명나라는 원나라 망하고 나서 다시 들어온 한족 왕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 중앙 집권, 그 관료들의 힘을 좀 약화시키다 보니까 관료들이 목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적에 있어서 뭘 주장하고 뭐 이러기가 처음에 초기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초의 산문의 어떤 그 분위기는 뭐냐면 온화하고 화려하고 전아하다라고 해서 우아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대각체를 형성하게 됐죠. 대각체가 주로 그런 거고, 그럼 대각체가 주로 그 제왕의 공덕을 칭송하거나 태평성세를 칭송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화려하고 형식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그 뭐죠? 우리 왜 명나라 산문 유파 중에서 이동량 같은 사람이 주장한
이런 그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다릉파 같은 경우도 형식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다음 전후칠자 배우셨죠? 전칠자, 후칠자에서 전칠자 중에서 뭐 이몽량이라던가 하경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복고파, 복고주의 산문. 복고주의라는 게 뭐예요? 옛날로 돌아갈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각체에서 옛날로 돌아가자, 차라리 옛날이 낫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작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고파랑 비슷한 그 느낌의 산문유파, 명나라의 산문유파가 뭐냐면 당송파인데, 당송파는 이름 그대로 당송의 어떤 시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4명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누구 있죠? 귀유강도 있었고 모곤도 있었고 왕신중인가? 왕신중도 있었고, 그쵸? 이런 사람들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당송산문을 좋아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반발로 나온 산문유파가 뭐죠? 공안파나 경릉파 이런 사람들. 공안파나 경릉파가 주장하는 거는 복고를 반대하죠. 그리고 산문이 좀 뭔가 문장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사상 감정이 실려야 되고 문학은 진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안파나 경릉파 같은 경우에는 복고파라던가 이런 당송파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명나라 말의 소품문에 오면은 그 명나라 말의 소품문에 두드러진 특징이 제도를 반대해요. 제도라는 게 뭐죠? 문이 제도라는 게 문장은 도를 실어야 돼라고 했는데 문장을 뭔가 이유 있게 쓰지는 마. 내 생각을 실어야 돼. 작가의 자유로운 사상과 창작과 개성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말 소품문의 특징인데, 그럼 다시 현대로 와서 현대 1930년대 임어당의 소품문 운동은 어디에 기반을 뒀냐면은 명말 소품문의 어떤 주장에 좀 기반을 뒀고,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복고파 아니죠, 그렇죠? 대각체 아니죠, 그렇죠? 다릉파도 아니죠, 당송파도 아니죠. 공안파 사실 조금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최근에 2021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청나라 동성파 나왔었죠. 청나라 동성파 누구 나왔어요? 방포, 유대계, 요내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방포가 주장한 의법. 이론 지식할 때 그걸 막 달달달달 외워. 그러면 방포, 의법, 청, 동성파, 뭐 안위성, 동성연 출신이라서 청말, 증국번, 그 다음에 뭐 엄복까지 다 포함한 끝 이러고 나면은 내가 외운 게 그냥 중국어로 나왔네? 그러면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방포가 뭘 주장했게? 라고 묻지도 않았고, 동성파가 누구게? 라고 묻지도 않았고, 이런 방포나 유대계나 요네 같은 사람들을 다 합쳐서 무슨 파라고 하게?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단 의법설이 나왔는데 나는 의법 이러고 지나가신 분들은 의법이 뭔지 몰라.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의법이라고 한 게, 의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는 사상 감정, 사상 내용이 있어야 돼요. 원장여思想感情, 思想内容. 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률이란 뜻이 아니라 원장여, 条理清晰, 结构严谨. 그러니까 구조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하면 우리 시험에 계속 언급이 되는 게 문장의 내용과 형식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방포의 의법서를 등장을 시키면서 그 밑에는 누구를 또 가리켰냐면 귀진천 해가지고 우리 풀었었죠. 귀진천이 누구였죠? 귀유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서 귀유강이 아까 명대 산문유파 중에 어느 파라고 했었죠? 당송파라고 했었잖아요. 당송파는 말 그대로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왜 공안파 나오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원시 삼형제라서 원종도, 원갱도, 원중도 해가지고 원시 삼형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두수 싱링 부쥐 거타오 했잖아요. 두수 싱링이라는 게 내 성명이라는 거,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해봐 이거였거든요. 청나라 원매 성명서라고 걔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동성파도 문장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뭔가 옛날 걸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반발 내지는 반대, 비판적인 입장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하신 분이라면 청대, 동성파의 방포, 유대계, 요네 같은 사람, 중국보, 원복 같은 사람들은 명나라의 당송파의 문장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아신 분은 문제를 풀 때 그냥 잘 풀리는 거고,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풀다 보니까 이건 독해 문제인데 사실은 난 청나라 동성파도 모르고 명나라 공안파도 잘 모르는데 귀유강도 모르는데 풀다 보니까 고문 독해가 되니까 의법 얘기를 하는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지문에. 그쵸? 의는 뭐고 법은 뭐다 하면서 뭐 이 문장은 뭐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 독해가 되면 이 문제는 풀려지는 문제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설계할 때 예전처럼 순수 독해라는 문제가 사실은 요즘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떻게든 문학이든 언어학이든 어법이든 연결을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 다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학사 지식이나 언어학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보여요. 그 수가 보여요. 근데 그거 전혀 모르면 바짝 긴장하면서 푸는데 그래도 풀려요. 그러니까 누가 좀 쉽게 풀고 누가 좀 어렵게 풀고 그 차이지 사실 답안은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넣고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이 문제는 1930년대 임어당의 소품문 운동에 관련된 지문인데 문제를 읽다 보면은 지문을 읽다 보면 이거는 독해가 되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머라는 말은 중국의 과지라는 말, 우리 골개미라는 말 하잖아요. 이 말하고 어때요?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유머와 골개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죠.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 그 펜을 갖다가 까만 펜으로만 칠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파란 거, 뭐 빨간 거, 뭐 형광펜 해가지고 제가 비교하라는 거 뭐 노란색 같은 색깔, 그 하위는 뭐 빨간 색깔, 뭐 번호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보이게끔 하세요.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요모하고 과지 이 두 가지. 그럼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골개가 A가 먼저 나오고 요모가 먼저 뒤에 나왔는데 여기서 문장 보면 요모하고 과지 다르다고 했는데 요모는 뭐뭐뭐고 B는 과지는 뭐뭐뭐보다 할 수 있어요. 찍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원문에는 과지가 먼저 나오고 요모는 뭐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it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앞에 문장에 요모랑 과지가 나왔으니까 A에 들어갈 이음절 단어는 과지 아니면 요모가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저급의 샤오탄. 그러면 지금 임어당이 론 요모라고 했으니까 요모를 임어당이 띠지더 샤오탄이라고 했을까? 과지를 띠지더 샤오탄이라고 했을까? 생각해야 돼. 저급이 유머일까? 골개일까? 그 다음 그 의미는 뭐가?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냥 웃기고 싶은 거일 뿐. 그 다음 얼이 들어가면 순접이나 역접이나 비교의 의미가 있어요. 비교해서 유머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거는 이庄이시라고 해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해학적인 거. 그 마음이 베이테미는 하늘과 다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달파 여기는 건데 여기서 내가 임어당이죠. 상하이에서 논어인데 슈밍하오 있어요. 슈밍하오는 잡지나 책이나 글 이름에 이렇게 슈밍하오 있으니까 잡지구나 아시면 돼요. 반월간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赚几千时 돈을 크게 벌였을 때 有一个印刷股东认为这个杂志应当归他所有라고 해서 인쇄 사장님이 그 잡지는 그 사람 거다 소유를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제목도 룬 요모고 분명히 우리가 임어당 공부할 때 요모 따시라고 배웠었고 유머와 무슨 논쟁해가지고 유머 풍자 소품을 썼다라는 거 많이 배웠으면 임어당이 지금 소품문에서 담고자 하는 게 골개미가 아니라 유머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B가 유머고 A는 당연히 그러면 골개라는 거 알 건데 이거 틀렸으면은 여러분 이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분. 이거 맞췄으면 지금 공부 제대로 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은 有你办吧我说那么有你办吧 요것도 보시면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有你办吧
我那位朋友接过去. 네, 그 친구는 안 나와 있어. 누군지 받아갔어요. 这份杂志不久就降格而成为滑稽笑话的性质라고 해서 어떤 친구가 받아갔더니 그 잡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격을 낮춰서 골게 그냥 우스갯소리하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되었대. 그러니까 이머당 마음속에 골게는 저급의 샤오탄, 요모가 뭐 여기는 안 나있지만 고급, 조금 골게보다는 층차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허라이 예죠 오지알정러라고 해서 잘 보세요. 우지 하면은 질병이 없는데 끝났다. 그러면 사람이 병이 없는데 죽었다라는 말이지만 이 우지알종의 주어가 뭐죠? 이 잡지잖아요. 근데 왠지 문맥상 이 잡지는 어느 잡지? 논어 잡지? 논어 잡지가 끝났다, 죽었다. 그럼 잡지가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정관되었다. 그러면은 우지얼종의 의미가 뭐게? 그러면 이 잡지가 정관되었다라던가 이제 발간이 중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써주셔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맥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시면 풀 수 있어요. 그다음 我后来又办了人间世和宇宙风이라고 했는데 인간세 우주풍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이머당 설명하면서 순서대로 잡지, 발간 잡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논어, 인간세, 우주풍. 논어가 언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32년. 그 다음 우주풍은 1934년. 그 다음 인간세가 1934년이고 우주풍이 1935년인데 여러분이 이제 외울 때는 막 외웠을 거예요, 그냥. 근데 문득 드는 의문이 뭐냐면 이 사람 뭔데 이렇게 무슨 자식 낳는 것처럼 한 살 터울로 뭐 이렇게 잡지를 많이 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잡지가 잘 되니까 인슈화 고동이 자기 거라고 한 거잖아요. 출판사하고 자꾸 분쟁이 있으니까는 그냥 치워버려. 논어 누구 줘버리고 내가 인간세 발간하고 인간세하고도 그 잡지사하고 인쇄공사하고 회사하고 분쟁이 있으니까 치워버려. 그러고서는 우주풍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를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뭔가 잡지가 잘 됐으니까 갖겠다고 한 거고 뭔가 잡지가 잘 됐으니까 그래 너 줘버려 하고서는 이머당이 딴 거를 창간했을 거 아니에요. 잘 팔렸다는 거예요. 193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논어가 판매 부수가 뭐 지금이야 뭐 이게 지금도 많다고 할 수 있지 10,000부를 넘었대. 10,000부를. 그러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이머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신보다 10몇 살 어리긴 했지만 북경에서 어사라는 잡지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주작인하고 이제 형인 노신하고 이머당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서로 원래 알던 지인인데 이머당 자체의 정치 성향은 노신하고 너무 다르죠. 이머당은 좌련이니 공산당이니 이런 거 절 관심도 없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자꾸 1930년대 유머, 풍자, 소품문 이런 걸 주작인하고 같이 주장을 하면서 운동을 전개를 하니까 노신이 보기엔 별로 안 좋아 보인 거죠. 그쵸? 근데 논어라는 잡지는 1932년이라고 했는데 잡지라는 게 짠! 하고 32년에 나온 게 아니라 20년대 말 30년 이때 뭔가 계속 잉태되고 뭔가 운동이 있고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잡지 해보자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안 그래도 뭐 너무 힘들고 공산당이며 국민당하고 싸우고 뭐 전쟁 나고 외국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조개지 다 차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계속 찝쩍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되게 신선한 거죠.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머당의 논어라는 잡지가 대중들의 굉장한 호응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부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노신 자체가 아니라 좌익 작가들이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머당 같이 능력 있는 작가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너무나 좋은데 저건 안 하고 딴짓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머당은 절대 넘어올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논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我们不反革命 우리는 혁명을 반대하지 않는데. 그럼 얼핏 보면은 그럼 이머당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머당은요 좌련 쪽에서 찝쩍거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해 혁명. 우리는 반대는 안 할게. 하지만 건드리지를 마. 그리고 우리는 남의 돈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 돈 받으면 해줘야 되잖아. 글 써줘야 되잖아. 안 해. 후원도 하지 마. 우리는 잡지 팔아서 그 돈으로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논어 발간사를 잘못 보고 우리는 뿌방革命해서 혁명 반대하지 않았어? 그러면 논어도 혹시 막 이러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머당은 확실히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머당의 소품문 운동을 하던 그 논어 잡지는 누구의 공격을 받았을까? 좌익 작가들의 공격을 받았겠죠? 그럼 좌익 작가들이 막 공격을 하면 노신은 좌련의 영수인데 가만히 있나? 글 써야지. 그러니까 1932년 9월에 논어 잡지가 발간돼서 33년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33년 말쯤에 논어 1년 발간 기념에 노신이 글을 써주는데 혹평을 하고 지금 웬 말이냐, 유머가 웬 말이냐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안 먹혀. 그러니까 1934년에 좌련에서 어떤 잡지를 발간하냐면 태백, 망종. 그러니까 태백파가 거기에서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문학사에서는 논어파하고 태백파의 논쟁이라고 나오는 게 다 잡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논쟁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1930년대 초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33년, 34년 요때인데 그때 이제 인간세 때려치우고 1935년에 우주풍 발간했잖아요. 근데 좌련이 와야 되죠. 언제? 노신 죽고 나서 1936년에 좌련이 해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머 소품 논쟁도 말이 좋아 계속 운동을 하지 중국의 정세가 그 당시에 뭐 소품 운동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 왜냐? 계속 일본 쪽에서 찝쩍거리고 1931년 9.18 사변, 만주 사변이 있고 급기야는 1937년 7월 7일에 노구고 사건에서 중일전쟁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됐으니까 그러면 논어파와 태백파의 논쟁은 언제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193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아닌가 거의 한 초중반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요즘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 뭐냐면 그 소설 유파해가지고 시간 배열해봐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 이제 소설도 나왔어요. 산문도 나왔잖아요. 시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뭔가 논쟁 관련돼서 나왔다. 그런데 논어파랑 태백파 논쟁 내지는 뭐 임어당 소품문 운동과 좌련의 작가들의 어떤 그런 그 소품문 논쟁 관련돼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시간의 시간段은 언제나 1930년대 초반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거. 또 하나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전종서 많이 나온 작가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그 작가는 작품을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웨이청이라는 작품으로 정말 굉장히 아주 파급력이 큰데 우리 시험에도 뭐 웨이청이 나오고 시험에 전종서가 몇 번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딱 나왔던 게 와 전종서 반갑다고 딱 봤는데 작품이 슈어샤오 웃음에 대해서 말하다 안 봤는데 이렇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다 해석은 돼요. 근데 그 전종서의 슈어샤오가 만약에 우리가 그 배경을 물어보면 이 사람 왜 유머가 싫대? 왜 웃음이 싫다는 거야? 웃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제 한숨만 나올 상황인데 그 산문의 제조년代는 1930년. 그러니까 전종서는 좌익 작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꽉 막히게 생각하면 전종서가 좌련이었던가 이러면 또 이제 생각이 막 꼬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지만 뭔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가 잘했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 잘했고 이런 거는 막 있을 수 있잖아요. 전종서 또한 그 당시에 소품문 운동을 하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중국의 그 당시 상황에 유머가 웬 말이야 라고 하니까 그 전종서라는 그 작가가 슈어샤오라는 산문을 썼는데 출제위원이 그 작품을 딱 발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출제위원이 굳이 많은 산문 중에서 왜 전종서에 슈어샤오를 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930년 왜일까? 뭘까? 이제 생각이 나세요? 임어당 30년대 소품문 운동 그 다음에 지금 논어파, 태백파 논쟁을 안 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유머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작품 중에서 전종서라는 유명 작가, 필력이 좋은 작가의 산문을 하나 내면서 순수 독해죠. 그거는 순수 독해예요. 내면서 그 사실은 순수 독해지만 문학사를 좀 알고 있으면은 그 당시는 중국 현실에서 유머를 용납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으니까 전종서가 유머는 재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보면 조금 더 쉽게 풀리는데 모르면은 풀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렵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전종서의 쇼샤오나 임어당의 소품문, 주작인의 미문이니 자꾸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지금 출제위원들이
산문을 내고 싶은데 산문 그냥 작품으로 순수하게 내는 게 아니라 문학사에서 접근해서 거기서 자꾸 가지치기를 한다는 느낌이 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당송팔대가의 산문을 자꾸 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당송팔대가의 산문도 내야 돼. 왜냐? 산문에 있어서는 그들이 대표니까 한유 유종 거 안 낼 수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왕한석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딴 사람께 또 나와. 송렴께 같이 이중지문으로 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꾸 연결을 해서 낸다거나, 명말 그 기유관 같은 경우도 지금 기유관 한번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송팔대가 것만 볼 게 아니라 기유강의 우리 수업 시간을 봤던 매감자원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아, 명나라의 산문의 품격이 이렇구나라는 걸 한번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게 될 거다라는 거. 또 하나 여기 봅시다. 논어파라고 나왔는데 지금 요거는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게 이제 기입형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요즘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요즘 스타일로 봐서는. 하지만 우리는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된다. 논어파는 30년대 산문 유파다. 30년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논어파 나와서 뭐 시간 배열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주요 인물이 임어당이다. 이미 시험에도 나왔었고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주요 간행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논어, 인간세, 우주풍이다. 다 1930년대 초반이죠. 뭐 위주다? 소품문 위주다라고 했고, 되게 중요한 게 유머와 한적과 성령을 제창했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이라는 게 명나라 공안파 도수싱링 부쥐거타오라고 했던 거. 더 나아가서 명날 소품문도, 명말의 소품문도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작가의 개성, 창의, 자유로운 상상,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면 만약에 뭐 명나라의 당송파랑 연결 아니죠. 명나라 뭐 복고파 아니죠. 대각체 물론 아니죠. 다른 파 아니죠. 만약에 나오면 그냥 공안파나 경릉파라던가 명날 소품문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적을 비디오라고 해서 采取与政治保持距离的自由主义立场이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정치와 거리를 둔대요. 자유주의 입장. 이게 자유주의라는 게 신종문도 자유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종문은 우리 나오면은 뭘 기억해야 되죠? 경파. 그렇죠? 경파는요. 정치와 거리를 두어서 자유주의 작가군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건 정치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논어는 문장을 르비의 추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는 그 시대의 병폐에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일단은 웃겨주자. 임어당은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웃어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좋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좌익 작가들이 봤을 때는 시국이 이렇게 엄중한데 그들이 주장하는 문학은 어떤 문학이냐면은 혁명 문학이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찌우왕. 찌우왕이 뭐죠? 찌우는 구하다. 왕이라고 하는 건 망해가는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구망문학을 주장을 한 거죠. 구망도 시험에 나왔었죠. 노신이 구망문학 하기 전에 했던 문학은 뭐죠? 계몽문학이죠. 계몽은 뭐냐? 머리가 아직 깨우쳐지지가 않으니까는 중국인들을 미개라는 건 좀 그렇고 아직 자각하지 못한 중국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큐정전이니 광인일기니 이런 소설들을 쓴 거잖아요. 그런 건 계몽문학이고, 나중에는 소설을 안 썼지만 구망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혁명문학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幽默중한 펑츠라고 해서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풍자, 비꼬고 꼬집는 거죠. 1934년 후에 펑츠, 쩐망이라는 거는 날카로운 끝이요. 日益 점점 减弱 약화되고 幽默也流于说笑话寻开心 유머도 점점 활기를 잇는 거죠. 그 원래 목적 취지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 작가와 논쟁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 요즘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잘 나오냐면 서술형인데 그 안에 다 서술이 아니라 한두 개 정도는 기입을 내고 한두 개 정도는 서술을 내거든요. 뭐 좌익 작가하고 논쟁을 벌였다. 우리 좌익 작가 심종문 할 때 재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단편적으로 그냥 뭐 임어당, 유모, 소품, 뭐 산문 이렇게만 한적 소품, 소품문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이제 못 푼다라는 거. 독해 문제도 독해 사실 실력으로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 갖다 꿰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나와도 이래서 문제를 냈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긴장 덜 되면서 독해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잡지 했고 우주풍 했고 이同样我后来又办了人间世和有宇宙风同样以刊登자 보세요. 显示性的 D 특색으로 해서 그러면 D에 들어갈 걸 비문장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D에 걸리는 앞에 동사가 뭐예요? 칸덩이잖아요. 칸덩. 그러면 칸덩이라는 거는 잡지 같은데 글을 싣다라는 거니까 아 뒤에 들어간 거 한적한 어떤 글을 싣는 거를 특색으로 한 거니까 무슨 글일까? 이러고 B를 갖다 막 독해를 해봐야 되는 거고 항전이 발생할 때까지 심지어 일본이 상해를 점령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정도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항일 우리 중국에서는 항일 전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유모 소품 산문이 이제 거의 꼬리를 내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비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제목을 보시면 노신의 소품문의 위기예요. 이 글을 언제 썼냐면 1933년 8월 말에 써서 9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논어라는 반월간 잡지를 1932년 가을에 발간했기 때문에 논어 1년쯤 됐을 때 소품문의 위기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신이 말하는 생각하는 소품문은 위기잖아. 그러면 소품문에 대해서 뭔가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뭔가 소품문 지금 위험한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소품문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까지 걸어온 거죠. 그러면 지금 소품문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동그라미 해놔야 되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의학에서 소위 말하는 지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사의 분기고 능이지得到死亡 죽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회복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노신은 소품문은 위기다라고 하면서 그 웨이지라고 하는 게 영어로 KRISIS라고 했는데 영어 좀 하신 분은 영어의 그 위기가 CRISI 크라이시스잖아요. 이거는 히라버. 그러니까 여기가 영어 이거 틀렸는데 이러고 볼 게 없이 지치가 뭐지 그냥 위기인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요. 의학에서 말하는 위기는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 그러면 노신이 말할 때 소품문은 위기인데 그 위기라고 하는 거는 위기에서 건져내서 소품문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품문은 이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글에서 노신의 스탠스는 뭐냐? 소품문 너 나빠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 소품문 지금 위험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취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어렸을 때 너 내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이럴 때 편 나누기를 하는 게 되게 이해하기가 쉽기는 하지만 어떤 글은 이게 A편도 아니고 B편도 아니고 중간적인 입장일 수 있단 말이에요. 노신은 지금 중간 입장에서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 마조이싱的作品 이거 괄호를 하거나 색깔이 있는 펜으로 하세요. 그럼 마조이싱的作品의 대비가 되는 구가 뭘까? 生存的小品文이죠.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럼 마취적인 작품이라고 있는데 잘 보세요. 마조이싱的作品할 때 그 싱이라고 하는 게요. 중국어로는 이렇게 써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마취성의 작품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한국어로는 중국어에 싱이 들어가면 마취적인 작품, 적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가 되기가 쉬워요. 상관없어요. 그냥 마취하는 작품, 마취성이 있는 작품, 마취적이 있는 작품은 뭐냐? 마취하는 사람하고 마취를 당하는 사람하고 동거의 위진다 라고 해서 요건 사자성어인데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동거의 위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런 사자성어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동거의 위진이 뭐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어디 나오면 노신의 스호 할 때, 내가 이제 스호 구해서 왔을 때, 그렇죠? 나오잖아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몰라도 같이 죽음 다음으로 돌아가다니까 뭐 같이 멸망하는 건가? 다시 말해서 마취를 시키는 작품은요. 마취를 당하는 사람, 마취하는 사람 같이 멸망시켜요. 그런데 살아있는 소품문은 생존하는 살아남은 소품문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는가? 비쇼하고 더우치양 말 그대로 비수는 뭐예요, 여러분? 누구 죽일 때 짧은 칼 있잖아. 비수. 우리 비수를 꼽는다라고 하잖아. 그 비수. 투창이 되어야 된대요. 비유적인 말이죠. 그다음 能和读者一同杀出一条生存的血路的东西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샤초에 걸리는 비너가 뭘까? 중국어로 샤초에 걸리는 비너가 뭘까요? 이 문장에서 쉐루, 그쵸? 그러면 쉐루는 한자어 같아. 도금으로 읽을 수 있어. 혈로. 일단 혈로가 뭔지 몰라도 해석을 해보면 살아남은 소품문은 반드시 비수와 투창이고 비수이자 투창이고 독자와 함께 혈로를 샤추하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쉬가 끝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뭔 말인가? 뭔 말인가? 이해를 빨리 해보면 혈로라고 하는 거는 어려움, 공경을 벗어나는 생존의 길이 혈로예요. 샤초가 나왔다고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혈로를 뚫다라는 거. 다시 말해 샤초 쉐로라는 거는 포위망이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품문이 살아남으려면 비수나 투창이 되어서 살 길을 뚫어 나가줘야 돼. 누구를 그냥 웃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껄껄껄 웃다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지만 자연이 타 나왔어요. 타가 누굴까? 也能给人愉快和休息. 얘는요. 사람한테 유쾌와 휴식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건 결코 小摆设가 아니에요. 小摆设는 뭐죠? 작은 장식품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뭐는 아니에요? 抚慰와 마비는, 抚慰는 뭐예요? 위로하고 위안하는 거. 마비는 뭐죠? 말 그대로 마비는 아니에요. 몇 가지가 중간에 한 문장인데 타가 가리키는 게 뭔지. 근데 이해해보니까 타가 또 나왔네. 걔는 사람들한테 주는 유쾌함과 시우시 이걸로 봐서는 앞에 나온 타하고 소문자 이의 타하고 같은 타다 다른 타다 가리키는 것이 같은 애다. 그러면 얘는 사람들한테 주는 유쾌함과 휴식은 휴양이어야 되는 거고 노동과 전투 전에 준비가 되는 휴양이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소품문이긴 소품문인데 어떤 소품문? 두 가지 소품문이었다. 마주싱의作品과 生存的作品이라고 했을 때 지금 타는 生存的小品文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노신의 사상은 중요하니까요. 노신 생각에 소품문은요. 비수와 투창이 되어서 우리의 살 길을 뚫고 나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사람들한테 즐거움, 하는 거는 유쾌함과 휴양을 주는 건 좋은데 그냥 쉬어. 집에 가서 그냥 쉬어.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거나 전투를 하거나 준비하기 전에 쉬어야 되는 그런 휴양이 되는 유쾌함과 시우시라고 했나? 시우시, 위화和시우시가 되는 휴양이어야 되지 그냥 유쾌함과 쾌락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부웨이나 마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生存的小品文 특히 노신이 생각하는 小品文은 小摆设여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抚慰和麻痹여야 한다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었다. 뭐냐? 시우양이어야 된다. 왜 시우양을 하려면은 뭐 전제 조건이 뭐냐? 전투를 하거나 내지는 노동을 하기 위한 그 준비로서의 휴양은 될 수 있다. 사람들한테 미활, 시우시 줄 수 있는 시우양은 좋다. 하지만 샤오핑원 자체가 그냥 감상하는 작은 장식품에 지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AB는 다幽默, 화지幽默고 우지열 정도 잡지가 정관되었다라는 취지로 써주면 되고 뒤에 들어갈 거를 비에서 찾으라고 했고
삼음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샤오핑원만 답이 되고요. 타가 가리키는短위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生存的 샤오핑원이라고 써야지 소품문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소품문 맞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구를 쓰라고 했는데 단어를 쓰라고 하면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生存的 샤오핑원이라고 써주셔야겠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비글에서 소문자 A의 의미와 비슷한 이음절사를 찾으라고 했고 그 의미를 해석하라고 했고 비글에서 소문자 B가 가리키는 이음절 즈위 단어나 구를 찾으라고 했고요. C를 현대한어로 백화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밑에 이제 나와 있지만 기후광의 항척헌지라고 했었어요. 기후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명나라 산문 유파 중에서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무슨 파? 당송파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고 가면 이제 귀진천이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장을 하면 기후광의 산문도 사실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문제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소주 뭐 이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뭐 자시포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호진천인데 이거를 외워야 되냐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귀진천 거기서는 기후가 아는지 문제를 우리가 기출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또 중요하지 않고요. 다 중요하지 않고 가정 뭐 연간에 뭐 남경에서 어쩌고 저쩌고 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当时文必진한 요 말은 누가 한 말이죠? 诗必盛唐 文必진한이라고 복고주의자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하고 뭐 등등등등 됐었고 이 사람을 여기 왕신지 당순지 왕신중 아닌가요? 왕신중이죠. 그렇죠? 왕신중 당순지 요거 다시 보세요. 왕신중 당순지 모곤 등과 함께 당송파라고 불리운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문의 특색이 부수젠제라고 해서 이 부수라고 하는 게 소박한 거죠. 우리 그대로 박소가 소박이죠. 반대로 돼서 우리도 왜 우리나라 이제 중문과 공부하신 분들은 질박하다를 알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중문과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 이 글은 질박하다 그러면 뭐지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쯔부도 나왔었잖아요. 그거 반대되는 어휘 찾으라고. 그래서 뭐 이런 글이 있었다. 뭐런 거. 그래서 아무튼 당송파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 자체는 독해를 하고 풀어내면 되는 건데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먼저 보면 이건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동안에 해석을 했던 거는 원문을 다시 해석하지는 않아요. 해석하지 않았던 걸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귀거래사는 배웠는데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도연명이 29세부터 41세까지 관직생활 하다가 얼마 안 되는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해서 그때는 우도즈미라고 해요. 거기에 저야 하기 싫다고 해서 때려치고 고향으로 오죠. 그래서 직접 농사도 짓고 산과 강으로 다니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연명을 일컬어서 무슨 시파? 전원시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만 지은 게 아니라 산문도 짓죠. 그래서 귀거래사, 귀거래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고향으로 가는 일정을 도연명이 글에 담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어린 시종들이 나를 마중하고 어린 자식들이 이제 반갑게 마중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술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방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 렁시즈이안이라는 말을 했어요. 렁시라고 했는데 그 시라고 하는 게 우리 슬개골 왜 슬아의 자녀가 몇 명인지 할 때 그 슬이라는 게 그 무릎뼈를 슬개라고 한다 슬개골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렁시라는 거는 무릎을 허용하는 그 공간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그런 공간 방을 얘기를 한다고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용스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 말의 의미는 金融两栖形容居室狭小只可容纳一个人居住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용스 쓰시고 A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척헌이라고 하는 데가 기후광의 서재예요. 서재. 旧南格子예라고 해서 옛날에 남쪽에 있던 누각 같은 건데 시진방장이라고 했는데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실내가 단지 겨우 네모 사각방, 각질방이죠. 한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방이에요. 그 렁이렌쥐라고 해서
가능하다, 용납하기가 한 사람이 거하는 게 용납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용술이라는 게 한 사람 정도가 기거할 만한 공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百年老屋, 100년 된 오래된 건물이고 전이 신루라고 해서 전이라는 건 지능물이요. 스며들어서 우리 누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누수 있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데 위저 샤주 비에 젖으면은 아래로 떨어지고 매번 안 책상을 옮기면서 故事 돌아서 봐요. 无可置者 놔둘 데가 없네. 뭐를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책상을 놔둘 데가 없어. 너무 좁아서. 그 다음에 右北向 또한 북향이래요. 해석이 되죠? 건물이 북향이야. 不能得日 당연히 북향은 해가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해가 들어오지 않아서 日过우 하면은 해가 오후가 오전이 정오가 지나면 이미 방이 어둑어둑하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위라고 했는데 이 위라고 하는 거는 라오포 할머니 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데 뒤에 설명이 나왔어요. 시엔다무 삐예라고 해서 선대모에, 그러니까 여기선 선대모라는 거는 할머니. 잘 보세요. 위 시엔다무 삐예가 한 문장이라면 우리 고전사문의 가장 기본적인 고전구식이 A는 B이다 라고 할 때 앞에다 절을 붙여도 되고 문장 끝에 이해를 붙여도 되고 앞에 절을 안 붙여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거죠. 위는 할머니의 시종인데 루아시라고 해서 루아시 두 대의 젖을 먹였고 시엔비푸즈 션허라고 해서 여기 할머니 선모 여기서는 이제 엄마예요. 어머니 기후가 어머니가 그녀를 쓰다듬는다는데 대해주기를 굉장히 잘 후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니까 하녀이긴 하지만 할머니나 어머니가 잘 대해주셨고 设西连于中归라고 해서 그 방이 서쪽하고 중간에 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先必 이게 어머니가 장이질 일찍이 오신 적이 있는데 위 이때 유모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3명 나와요. 유모 나왔죠. 할머니 나왔죠. 어머니 나왔죠. 나 귀유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유모가 매번 나에게 말하기를 그럼 나는 누군가 귀유관.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잘 내는 문제가요. 고문 같은데 위 나오고 밑줄 그어놓고 누구게 이름 써봐 이런 문제도 꼭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작가 1명, 현대 작가 1명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작가들은 웬만하면 이름 쓰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나한테 귀유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某所儿某立为子라고 해서 어떤 곳 내지는 여기가 어머니가 여기에서 서 계셨던 곳입니다. 유모가 또 말하기를 루 여기서 루는 너 할 때 그 너 자네의 누나가 여기 내 품에 있을 때 꾸꾸 꽈꽈 얼치 응애하고 울 때 냥 어머니가 자네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 시엔비도 있고 무도 있고 냥도 있어요. 그렇죠? 냥. 그렇죠? 이 지커멍 페이유에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얼한후 위시후라고 했는데 알면 더 쉽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해석이 됩니다. 얼 아들이죠. 한후면 춥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시후면은 먹고 싶냐는 거 배고프냐 뭐 먹고 싶으냐. 근데 이게 중국어로 갈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여러분이 장문할 때 사실 안 해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냐 뭐 먹을래 孩子是冷呢还是想吃东西呢 추운 게냐 还是안 해도 상관없어요. 먹고 싶으냐 뭐 춥냐 먹고 싶으냐 이렇게 이런 취지로 써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죠? 기후관이죠. 정반와의 쌍웨잉다 그 판을 사이에 두고 문을 사이에 두고 대답을 하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위치 내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모도 역시나 같이 울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실렸지만 그 할머니가 이 기후관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집안에도 장차 큰 인물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러니까 항척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좁은 서재였는데 우리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유우석의 누실명처럼 그 누실처럼
작은 서재예요. 근데 논어에 보면 공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집이 허러지요. 누추함이 어디 있겠는가. 군자의 향기가 군자가 향기로운가. 군자의 덕이 향기로우면 그 공간이 좋고 나쁜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21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단오절 문제 나왔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는데 단오는 우리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B지문은 단오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동일 지문으로 잠깐 실어보고 A 지문에는 정양지혜를 내봤어요. 정양지혜는 양이 두 개 겹친다 해서 음력 9월 9일을 종양지혜라고 하는데 단오절 사실 우리나라에도 단오절이 있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강릉 단오절을 단오제라고 하는데 거기를 뭐 자기네 문화를 훔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의 단오절과 우리나라 단오제는 다르죠. 우리는 창포물에 머리 감고 뭐 다른 건데 중국에서는 구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만든 렁저징도하고 다른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같다 보니까 자꾸 자기네 문화를 훔쳤다고 하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문화 문제가 예전에 사실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랬었잖아요. 독해가 이미 순수 독해가 잘 안 나온다. 뭐 언어학이든 문화든 얹어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오절이 나왔는데 우리 단오절 다 아는 거고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냥 독해로 나왔네. 그럼 단오절에 대해서 깨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쉽다. 중양절도 마찬가지다. 다른 명절도 마찬가지다. 이론 때 많이 배웠잖아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정양지혜의 지위엔 중양절의 기원. 한나라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한고조 유망이 애첩이었던 첫 부인이 여후한테 여태우죠. 찬하이 참박한 해를 당한 다음에 서허 지夫人的 宫女 贾某가 예베이 루추공이라고 했어요. 궁에서 쫓겨났는데 첫 부인 모시던 그 시녀가 자위 빈민 웨이치 빈민한테 시집을 갔대요. 근데贾某가传出 이제 소문을 낸 거죠. 황궁에서는 매년 9월 9일이 되면 都要配茱萸食蓬儿饮食花酒以求长寿라고 해서 A는 우리 폐용 명찰 폐용 이렇게 쓰잖아요. 어렵말. 그 폐라는 거는 달다인데 주유를 꼽다 달다. 그다음 벙얼이라고 하는 식물을 먹고 국화주를 마신다. 이로써 장수를 구한다, 원한다, 부탁한다, 뭐 희망한다. 그러면 네 글자 이 지오 장서도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일단 주유라고 하는 이 식물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조그맣고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주유라고 하나? 저는 본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주유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맣고 빨간 말투 두비엔 찾아보면 나와요. 조그맣고 빨간 건데 빨간 게 액을 물리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주 열매가 막 이렇게 보면 빨개요. 그거를 꽂아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 그 다음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을 갖다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데 국화주를 많이 마셔요. 근데 국화가 뭐냐면 지금 가을 되니까 이렇게 올 때 코스모스도 피고 이제 국화도 필 때 됐는데 국화꽃이 어떤 색이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잖아요. 근데 국화 잎도 그렇고 그 국화로 차를 우려 마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화차는요 몸에 열을 식혀줘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요리 중에서 매운 요리 뭐 다른데 고난도 되게 한데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은 사천 요리가 되게 맵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천 요리 시키면 국화차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매운 거 먹고 국화차 마시면서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국화가 가을에 많아요. 그러니까 9월 9일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되면 떠오르는 사물이 주유, 국화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뜬 가운데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는 산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산이 없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야 뭐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니까 이제 뭐 뒷산에 올라가는 건데 중국에는 평지가 많으니까 그냥 떵산만 하는 게 아니라 떵가오도 돼. 그러니까 떵가오 할 수 있는 데가 뭐예요? 누각 같은데 올라가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어쨌거나 옛날 사람들은 페이따이 쪼유라고 해서 앞에 페이가 한 글자잖아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페이따이 쪼유가 돼요. 거의 삐시에 취자이라고 해서 이거는 삐시에 취자이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내부의 단어의 구조가 뭐예요? 동목 구조죠. 그러니까 사악함을 피하고 재앙을 물리치다라는 거. 서진 초에 周处在他所写的风土记中 중요한 작품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曾说到重阳节登高饮菊花酒的宴会 높은 데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던 연회 그거를 뭐라고 하냐? 주유회라고 했다는 거죠. 周处는 동우의 이싱 지금의江苏省의 이싱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인데 所记的风俗是江南风俗 강남의 풍속을 적어놨다. 정양제는 민간에 떵까오의风수가 있대요. 그래서 떵까오제라고도 부른다. 이거는 문맥을 파악하면 어처구니 없게 쉽죠.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을 리가 없지. 이러면 또 이제 여러분이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간혹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만 잘 파악하면 답이 요 근처에 있는 게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그 근처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떵까오 쓰시면 돼요. 相传实比东汉登高受人重视，特别是受老年人重视的。另一个原因, 노인들이 떵까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까오라고 하는 게 까오셔, 오래 산다라는 의미라서 사람들이 떵까오 하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장수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때 이제 높은 곳에 그래도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페이, 주 위에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A 그래서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찾으라고 했으면은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문장을 나는 완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插注于 내지는 配注于是为了 네 글자. 제일 중요한 关键词는 辟邪去灾. 뭐냐? 액을 물리치려고 주의를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关键词.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정답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떵까오였고, 떵까오의 목적을 A 글에서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맥을 끝까지 보다 보니까 노인들이 좋아하는데 떵까오의 까오가 까오셔의 의미니까 떵까오 하면 장셔할 수 있으니까 사음절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맨 첫 번째 달라 마지막에 이지오 장셔 오래 사는 그러니까 장수를 구할 수 있다 추구한다 바랄 수 있어서 바랄려고 떵까오 한다. 그런 목적을 네 글자로 찾으면 이지오 장셔 이거 원문으로 찾아주면 되고 마지막 남은 거는 B 그래서 비의 목적, 그 비의 목적이 아까 그 떵까오지에 떵까오하는 그 목적과 유사한 B 그래서 A의 유사한 예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A가 뭐냐면 페이주위라고 해서 아까 주유를 꼽는 내지는 다는 그 활동의 목적이 액을 물리치고 재앙을 물리치는 건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단오절 같은 경우에는 우황주를 먹음으로써 이辟邪去灾랑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驱邪解毒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주면 类似例子如端午吃雄黄酒是为了驱邪解毒 요걸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마다 액을 물리치다, 뭔가 사악한 기운을 없애다, 해독하다라는 그 어떤 단어들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주유를 꼽는 거는 이 목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레라던가 좀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총, 방주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으로 되게 다양한 이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취시의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요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2번 어법 문제 요거를 볼 텐데 공부 조금 하신 분이라면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되죠. 经常性动作를 표현을 할 때는 表达经常性的动作时 문장 끝에 러를 쓸 수가 없다 라는 거. 완료를 표시하는데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뭐 매일 하다, 매일 뭐 산책하다 뭐 이럴 때 과거형 쓸 수 없고 현재형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常常每天每星期라는 거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쓰이면 여긴 부사로 나왔는데 뭐 今天뭐
이런 거, 매, 싱치 이런 게 시간 부사가 아닌 시간 명사일 때도 아무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행동하고 나오는 행동을 표시하는 단어하고 같이 쓰이면 문장 끝에 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1번 보시면 他每星期二下午都去图书馆了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죠? 他每星期下午都去图书馆이라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러를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我在大学时常常参加足球比赛 이렇게 장창이 들어갔기 때문에 끝에 러를 안 쓰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 문장이 常常参加足球比赛了 하면 틀린 거죠. 됐고. 그러면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昨天下午 어제 오후에 이 문장은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OX 문장이가 끝나는 거예요. OX 요거는 틀렸다. 왜 틀렸냐? 汉语句子表示多个开始或完成的动作时 이게 그렇죠. 어제 오후에 나는 연습을 했고 단어를 예습을 했고 어법을 복습을 했다. 한국어로는 해석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동작이 개시되고 완성됨을 표시를 할 때 동사 뒤에 러를 붙여야지 러를 갖다가 문장 끝에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昨天下午我做了练习预习了生词还复习了语法 라고 해서 동사 뒤에 붙여야 되지 문장 끝에 쥐웨이에 러를 붙이면 틀렸다. 이런 것도. 러의 위치는 해도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문장이었고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他们坐了飞机去上海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왜 틀렸는가?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동문이죠. 연동문일 때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붙일 수 없고 이거를 두 번째 동사 뒤에 붙이거나 문장 끝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他们坐飞机去上海了라고 붙여야 되지 첫 번째 동사 뒤에다가 러를 붙이면 연동문에서는 틀렸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전공 B로 오셔서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번이 독해 파트 문제예요.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은 우리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그 이중지문이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이중지문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교를 하려면 뭔가 공통점이 있고 나서 다른 점을 비교를 하잖아요. 이중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내지는 다른 점이 있거나 공통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거나 이럴 때 문제를 내거든요. 이 문제는 왕한석의 상중형이랑 송렴의 동양마생서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죠? 둘 다 공부 관련돼서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한유의 백이송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천의 백이열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같은 인물을 동일하게 소재로 다룬 작품이 이중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6번 문제는 사마천의 유후세가 그 다음 소식의 유후론인데 제목 보니까 유후가 같은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고조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의 개국을 도운 인물 대표적으로 3명을 꼽으라고 하면 행정 전문가 소하, 그 다음에 불해인 장량, 그 다음에 전투력 만렙인 한신. 근데 이 사람 유후는 누구냐면은 장량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장량이라는 사람이 자가 이 비문장에 보면 나오지만 자방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유후는 뭔가 한 나라가 개국하고 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하는데 도와준 사람한테 농공행상해야 돼요. 땅도 나눠줘야 돼요. 유 땅에 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이 사람이 왕인데 옛날에는 내가 황제가 있으니까 그 밑에
왕을 제후라고 하죠. 그래서 류호 할 때 그 유가 바로 유후, 이 사람이 장량이에요. 근데 장량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뭐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전국시대 말기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장량의 한나라가 항구할 때 한하고 똑같아요. 그 장량이 한나라 사람인데 진시황 때문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량은 자기 집안도 박살이 나고 나라가 박살이 났으니까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렇게 돌다가 장량 자체 성격이요, 되게 머리가 좋은데 온화하고 여성스러웠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안에 밑에 개울가에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갑자기 그 장량을 보더니 일부러 그런 것처럼 신발을 팍 던져가지고 저기 젊은이 저거 좀 주워 그랬다는 거예요. 장량이 보고 뭐야 했는데 어르신이니까 가서 이제 주워왔다는 거죠. 자, 어르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성질이 고약하신 분인지 신겨 그랬대요. 그래서 하고서는 신겨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내가 뭔가 이렇게 신발을 신겨줬으니까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닷새 뒤에 새벽에 우리 여기서 만나자. 내가 아주 좋은 걸 주겠다고 한 거예요. 장량이 착하니까 기대를 하고 닷새 뒤에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갔는데 할아버지 먼저 나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어른하고 약속했는데 늦어! 이러면서 닷새 뒤에 아침에 일찍 다시 와!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장량이 닷새 뒤에 아침에 일찍 또 갔어. 갔는데 할아버지 또 나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또 화를 내면서 닷새 뒤에 또 오라고 한 거예요. 새벽에 만나자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안 갔지. 근데 장량은 닷새 뒤에 그 전날 밤부터 기다린 거예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가르침을 줄만하구나 하고서는 책을 짠하고 주면서 자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다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자기를 이제 성공해서 찾아오려면 어느 산에 돌이 나야 이러고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책을 받아서 항고조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의 건업을 도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저기한테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항고조 유방한테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참아라 역할을 한 거예요. 한신 같은 경우에는 대장부였어요. 칼싸움하고 장군이에요. 유방이 굉장히 그 항고조가 되고 나서도 위협으로 느끼니까 여치하고 제거를 한신 같은 경우는. 장량은 언제 나왔냐면은 우리 왜 연초에 공부할 때 홍문연 배웠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홍문연 나왔죠. 홍문연에서 항우가 유방 죽이려고 부르죠. 거기에 항우하고 항우의 브레인이었던 아부가 누구였죠? 범증이었죠. 범증도 있었고 항우의 큰아버지는 항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방을 안 죽이니까 범증이 항장, 그래서 항장이 우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의도가 딴 데 있지 않고 이자의 폐공이 한고조 유방입니다. 거기에 또 있었던 유방 쪽 사람이 번쾌. 그래서 유방과 번쾌는 둘 사이가 원래 형님 동서지간이에요. 여치하고 여치 여동생이 번쾌 와이프예요. 둘이 형님 동서지간이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장량. 그러니까 장량이 유방 옆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범증론을 썼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범증론은 범증론 시험에 안 나왔어요. 소식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은 소식에 인생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글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적벽부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지? 염노교 적벽회고라던가 뭐 이런 등등의 글들은요. 정풍파라던가 이런 거는 소식이 편적되고 나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썼던 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어떤 인생관, 처제관이 들어가 있어요. 노장사상 같은 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글을 좋아하는데 범증론이라던가 유후론이라던가 이런 인물론 있잖아요. 그거는 소식이 20대 초반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땠고 저 사람 어땠고 이런 식으로 소식이 잘 나갔을 때. 소식은 편적당한 게 40대부터 편적당할 거예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그러니까 한참 똑똑하고 잘났을 때 쓴 글이기 때문에 소식의 인생관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공부를 그냥 하신 분들은 소식 글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 볼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쌍상 이런 거 아니에요. 인물론은 전혀 다른 결입니다. 그러면
소식은 그 유후론에서 그 장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은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장량이 유방으로 하여금 인내를 가르쳤기 때문에 유방이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장량이 옆에서 유방한테 가르쳤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한 가지 사건만 보고 어떻게 장량이 유방한테 인내를 가르쳤다고 할 수 있냐? 원래 유방이 그렇게 잘 찾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라고 물을 수 있으니까 이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한신이 자기가 제나라 왕되고 어쩌고 이렇게 막 설치고 다녔을 때 유방이 엄청 대노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걸로 봐서 유방은 화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잘 내는 사람인데 장량이 자꾸 참으라 해서 항우를 무찌르고 한나라 고조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유방 자체가 똑똑하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 소식이 봤을 때는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을 얻었기 때문에 한 고조 유방이 될 수 있었다, 한 고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장량과 소하나 한신 같은 사람은 정말 영웅, 우리 왜 한초 삼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 유방도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뭐 행정이나 뭐 전쟁이라던가 이런 브레인 부분에서는 이 세 사람을 능가할 수 없지만 내가 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A부터 봅시다. 사마천. 사마천 보시면은 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패공 루 진공 패공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패공 항고조 유방 뭐 장량이 자방이고 뭐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등장하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대충 연결이 되거든요. 패공 나왔으니까 누구? 한고조 유방이 진궁에 들어갔대. 그러면 이것도 역사를 모르면 그냥 들어갔나 보다 이러고 가는데 한고조 유방이 되기 전에 유방하고 항우가 싸울 때 진시황이 죽고 나서 함양을 먼저 점령을 하면 거기에 한중 왕을 시켜주겠다고 초나라 왕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유방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항우는 유방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직급이 말도 안 되게 더 높았어요. 항우는 초나라의 국방장관 핏줄이야. 할아버지가 항연, 뭐 큰아버지, 삼촌,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 집안, 금수저. 항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유방은 그냥 40대까지 그냥 뭐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둘의 신분차는 흑수저와 금수저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패공이 진궁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뭐 여기선 진궁이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그 두목의 아방궁 들어갈 때만 해도 항우가 위였기 때문에 요놈 봐라. 네가 들어갔어? 너가 왕해? 심지어 소문 들어보니까 거기서 여자랑 막 술 먹고 하고 차지하고 지가 왕인 것처럼 괘씸해. 그래서 홍문현에서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방이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진나라 궁에 들어가는데 공시 외장 고마 정bảo妇女 签书 궁실에 휘장 같은데 고마 나왔잖아요. 개, 말. 중국 작품들 보면 참 개가 많이 나와. 분명히 개를 잡아먹은 거야. 그렇죠?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가축도 많고 여자들도 엄청 많아. 궁궐에.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머무르고 싶었던 걸까? 유방이 거기 살고 싶었던 거예요. 좋지 뭐. 그 다음 번쾌 나왔네. 번쾌, 빵활. 이 사람 누구랬죠? 유방의 동서이자 이 당시에는 유방의 부하인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배웠잖아. 간언하다. 그쵸? 애둘러서 간언한 거예요. 패공한테 뭐 하라고? 추셔하라고. 그러면 추셔라는 단어를 몰라도 대충 무슨 뜻일까? 형님 나가요. 여기 있지 말고 나가요. 목소리는 이렇게 여자처럼 안 했을 거예요. 번개는 약간 장비 스타일. 삼국지연의 장비 스타일. 형님 나갑시다. 여기 있지 말고. 추셔가 추하에居住하자. 리칼. 이거는 다른 거 두 번째가 아니에요. 이거죠. 나갑시다. 궁궐에 있지 말고 나갑시다.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지는 없지만 나갑시다. 근데 패공이 안 들었대죠. 그렇죠? 량 위에서 량. 그러면 짱량이라는 거 알면은 되는데
또 모르면 어질게 말하였다. 이러면 또 이제 시간 또 몇 분 걸리는 거죠. 장량, 유후, 자방, 장자방 같은 사람인 거 알면은 빨리 넘어. 몇 1초 만에. 장량이 뭐라고 했냐? 무릇 진은 무도했대. 그러면 진나라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진시황의 진 알아야 해석이 되죠.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은 중국 문학은 역사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알면은 독해가 너무나 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폐공이 더즈츠 여기에 다시 말해서 장량이 하고자 한 말은 진나라가 무도했기 때문에 폐공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릇 천하에 잔재 남아있는 도적들을 제거를 하고 마땅히 가오수웨이즈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마땅히 가오수 뭔지는 몰라. 근데 이걸로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뭐 의지하다 이걸로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쁜 놈을 제거를 하니까 뭐 잘해라 이런 것 같아. 넘어가야지 어쩌겠어. 모르는데. 그쵸? 그리고 넘어가. 지금 진해에 들어왔어요. 지금 막. 그래, 지안치러 즐거움의 향락에 빠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주지에 외뉘라고 했는데 주는 알아. 빵주 돕다 알아. 지혜 이거 좀 어려운데. 그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 인물 중에서 하은주 할 때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고 여자 그 못된 여자 달기 해가지고 놀다가 나라가 망했어. 주나라 마지막 왕은 누구였죠? 유왕이었나? 포사하고 놀다가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여기서 걸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마지막 왕. 그러니까 다 폭군들. 그러면 중국 역사 문화를 알면 지혜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도 뭐 사람인지 뭔지 몰라도 나쁜 놈을 도와서 사악한 짓을 하는 거구나. 나쁜 행동을 하는 거나 요것만 알고 넘어가도 돼요. 다시 말해서 장량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나쁜 진나라 무찌르고 여기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잔당을 제거하고 마땅히 가우스웨이츠 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처럼 놀고 있으면 유방 이렇게 놀고 있으면 여기 궁궐에 지금 살고 있으면 마치 그거는 주지에 외뉘에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쁜 놈을 도와서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라고 한 것 같아. 그거 아시면 돼요. 그럼 앞에 나왔던 가우수가 뭔지 한번 봅시다. 가우수는요 좀 아시는 분은요 하얀색 천. 하얀 천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상복, 비유적으로 검소하다. 검소함을 해야 된다는데 의지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까 의지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근본으로 삼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표현은 빙지에 기대다 내지는 빌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가오수웨이즈라는 거는 소박함을 기대요. 소박함을 근본으로 삼아. 다시 말해서 즐기고 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잔당을 나쁜 놈들을 갖다가 잔당을 제거하러 들어왔으면 예전처럼 사치향락을 즐기는 행동이 아니라 소박함을 근본으로 내지는 소박함으로써 행동을 해야지. 어때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저 나라 망한 나쁜 놈처럼 또 나쁜 행동을 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쓴 소리를 누가? 장량이 누구한테? 폐공 유방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유방은 방금 전에 범캐가 얘기했을 때는 안 듣더니 장량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들었는데 중간에 과정이 있죠. 또한 忠言逆而利于行毒药苦口利于病.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쓴 약은 몸에는 좋은데 입에는 써. 쓴 약이란다. 좋은 약은. 그 다음 충어는 귀에 거슬리는데 어때요? 자기한테 다 도움이 되는 말이야. 그 말이 바로 忠言逆而利于行毒药苦口利于病. 장량이 만들어낸 말은 아닌데 많이 회자가 되는 말이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충예인이 뭔지를 써봐라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마천의 사기를 알 필요 없고요. 다만 그 초안쟁패에서 그 유방과 항우의 그 초안쟁패 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A가 뭐게 했을 때는 독해 문제죠. 이것 또한 사실은 순수 독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사 인물을 알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게 분명히 등장인물은 벙케랑 유방이랑 장량이 나왔는데 유방이 지금 백방이야. 근데 자기가 뭐 들어가서 진나라 아방구행이 들어가서 여기서 살고 싶어. 예쁜 여자도 많고 돈도 많아. 먹을 것도 많아. 근데 벙케가 나가자고 하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장량이 말을 하니까 나중엔 결론적으로 나갔는데 장량이 뭐라고 했냐면은 쓴 말은 어때? 충언은 귀에 쓰다고 했잖아요. 거슬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충언을 내가 말하기 전에 누가 말했는가? 벙케가 말했잖아. 근데 벙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근데 나가라고 한 게 충언인 거죠. 뭐라 했냐? 방활, 젠, 폐공, 추셔 써도 되고 구체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간도 써도 돼요. 간만 써도 되고 벙케까지 쓰면 더 명확해지고 그냥 추셔해라 그러면은 조금 부족하죠. 충언 자체가 누구한테 추셔하라고 한 거냐, 누가 누구한테 추셔하라고 한 거냐는가 방활见 폐공 추셔 써주면 좋겠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 愿 폐공 팅 방화예 이렇게 나왔잖아. 폐공께서는 벙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 누가 원하는 거죠? 장량이. 폐공이 이내 돌아가서 군을 돌려서 빠샹이라는 건 지명이에요. 지금 섬사성 장안 쪽에 있는 곳인데 그냥 그쪽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 끝이에요. 그걸로. 그 다음에 소식의 유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고조가 之所以胜 之所以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뭐한 까닭, 원인, 뭐뭐한 이유, 그죠?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그리고 비교했을 때 항적이 누구냐면 항우죠. 이것도 아시면 좋죠. 항적이 누구야? 이러지 말고 항우가 패배한 이유, 까닭은 짜이, 어이이, 어디에 있을 뿐이다. 之间 어이이라고 했잖아요. 참을 수 있음과 참을 수 없음 사이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인내심의 차이였다. 인내의 차이였다. 항적은 为不能忍 참을 수가 없어서 이로 인해서 이때 시이 나오면은 그 백화 해석할 때 인츠라고 바꾸면 돼요. 원래 시이는 원래 이 시하고 똑같아요.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죠. 인츠 백전백승하여서 칭용지팡이라고 해서 사사로 내지는 쉽게 그 예봉 우리 칼날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전투력을 보여준 거죠. 근데 펀하오 있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고조가 누구죠? 한고조 유방이에요. 참았어요. 고조는 참아서 양지취 펑얼다이지비라고 해서 그 칼끝을 온전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자신의 결점 단점을 어때요? 자신의 결점 단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피폐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결점 단점을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비비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는 자방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거. 자방이 누구냐? 문맥으로 보니까 장자방, 장량, 유후를 가리키는 건데 몰라도 해석은 가능하고 알면 완전 그냥 몇 초 만에 알 수 있는 거고 쩌지 했으니까 여기서 즈는 누구게요? 폐공, 유방이 되는 거죠. 땅 화인 포지얼 위즈왕이라고 했는데 화인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회음이 죄를 깨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배경지식을 알려면 회음문은 한신. 제 땅을 깨고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고조가 누군가 폐공, 유방이죠. 파누 했어요. 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위즈서라고 해요. 말의 그 얼굴빛에 말빛에 화난 티를 다 냈다. 이걸로 봐서 由此观之 지금도 많이 써요. 이걸로 봤을 때 从此可以看出来 有刚强不仁之计라고 해서 있었다. 여전히 뭐가? 고조에게는 강건하고 강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었는데 非子王及谁全知라고 해서 非는 아니단데 여기서는 반어로 쓰인 거죠. 자방이 유방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자방이 아니면 누가 그에게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거는 장자방, 장량 아니면 누가 유방의 인내심을 기르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태사공은 이라는 거는 의심하다 해도 되죠. 의심하다라고 해도 되고 추측하다, 궁금하다. 자방이 이웨이, 괴우, 지웨이라고 해서
네 글자를 모른다고 해도 뭐 위대하다도 들어가고 고인은 되게 큰 건데 키가 컸대요. 而其状貌乃如妇人女子라고 해서 모습이 여성스럽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 不称其志气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절개, 기계, 성질하고 별로 안 어울렸대. 얼굴이 하얗고 키는 큰데 여자 같았는데 이 사람 머리가 되게 좋고 굉장히 차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우후 안타깝다. 死其所以为子房鱼라고 해서 이는 장자방이 어떻게 해석할까? 장자방이 장량이 된 까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맨 끝에 이 한 문장의 의미. 색깔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울게요. 司马迁本来猜想张良的形象一定是魁梧其伟的. 이거 되게 크다. 사마천이 생각했을 때 장량은 되게 기골이 장대한 스타일. 谁料到他的长相竟然像妇人女子. 모습도 기골이 장대한데 얼굴은 여자 같은데 与他的志气和度量不相称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외모하고 이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 아, 外柔内刚 이래서 우리 보통 외유내강형의 인물인데 这就是张良之所以成为张良吧. 아까 맨 마지막이 직역을 하면 되게 어려운 게 그것이 장량이 된 까닭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장량이 된 까닭. 이 말이 뭐냐? 장량 자체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장량 자체가 만약에 겉으로도 막 이렇게 여자 같은데 속으로 여자 같고 뭘 참아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이랬으면은 오늘날에 한 고조 유방이 없었을 텐데 얼굴은 되게 뭐 하얗고 여자처럼 생겼는데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나가십시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장량, 자방, 장자방이 장자방인 이유다라는 거죠. 극찬인 거예요. 예화이쯤에는 그 말 밖의 뜻, 그 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말고의 함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正因为张良有能人之大度，所以尽管他状貌如妇人， 여기서 타는 장량이 아무리 여자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却能成就大业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거고 远比外表魁梧的人其为万倍라고 해서 겉으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보다 오히려 안이 외유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이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소식의 유후론 하면은 전체 글 중에서 일부인데 절선된 부분인데 다른 글이 나와도 소식의 장량의 유후 장자방에 대한 태도는 높이 평가. 한고조 유방이 될 수 있었던 거, 한나라 대업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장자방 장량이라는 사람이 한고조 유방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줬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은 그 사람의 날카로운 칼끝을 까우주가 양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비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주어로 까우주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삐를 기다렸다라고 했으니까 삐는 나쁜 건데 기다리는데 나의 나쁜 점을 기다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인데 여기서 나온 상대방은 장량이 아니라 항적인데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항우라고 쓰면 틀린다 이거지. 그죠? 항적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항우도 맞지만 항적만 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는 누가 가르쳐 준 거기 할 때 인물 자체가 고조랑 항적이랑 장량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장량이라고는 여기 이 소식의 유후로는 안 나왔고 계속 자방 나왔으니까 장량이라고 쓰면 틀린데 이건 또 이제 물체점 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자방 이꼬로 장량이기 때문에 원문 자체에는 이것은 자방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방이 장량이 맞잖아.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호세도 저기 안 되는 게 문제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으면은 아무리 장량이 자방이 장량이라 하더라도 장량은 오답이 되고 자방만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점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지금 3시인데 빨리 해야겠다 빨리. 지금 3시까지거든요 우리 독해가. 그래서 3시부터 이론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야 돼요. 얼른 보면은
지금 B에서 A가 가리키는 쌍음절, 이음절사를 찾으라고 했는데 A가 뭐냐면 진왕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설명했어요. 사마천 맹상군 열전에서 그 맹상군이 진나라 들어갔다가 그 진왕의 그 총애한테 호백구 바치고서 나중에 호백구 바치고 나서 이렇게 도망 나왔던 일화 있잖아요. 그 계명구도 하면서 설명을 다 했던 거예요. 마침 진왕이 가리키는 거를 마침 우리가 배웠던 왕한석의 동맹상군전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지문 또 배웠던 건데 거기 보면 왕을 가리키는 비유하는 말이 딱 하나 나와요. 남면. 왕좌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본다 그래서 남면은 옛날부터 왕이에요. 이거 공부하신 분 한번 뒤져보세요. 주석. 그래서 남면을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B가 子二人八字에서 해석을 해보면 마침내 이 두 사람이 글을 끄집어내줬다. 발탁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해준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읽다 보면은 계명하고 구도한 사람이 누구를 맹상군을 위기에서 꺼내준 건데 비의 함의와 비슷한 어구를 찾으라고 했는데 동맹상구전에 보면은 마침내 그래서 그들의 힘에 의지하여서 이로써 호랑이 표범처럼 무서운 진나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맨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죠. 赖其利益托于虎豹之亲 요거죠. 참고로虎豹之亲할 때虎豹는요. 호랑이와 표범처럼 무서운 진나라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 표범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는 계명구도고 계명구도의 함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안 참고하셔서 못 쓰신 분들은 암기하세요. 이거는 이미 기출도 됐었고 필수 성어이기 때문에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성조 문제로 내봤는데 보세요. 삼성의 변조 관련돼서 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중국어 배우면 니하오를 많이 배우는데 니도 삼성, 하오도 삼성인데 하나하나씩 읽으면 삼성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쌍성즈라고 해요. 삼성을 쌍성즈라고 했는데 이거를 연속해서 읽으면 앞에 쌍성즈가 몇 성이 되나 2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글에서 찾아 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2성이라고 쓰면 틀려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양평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양평이라고 써줘야 맞고. 그 다음에 1번의 예를 보면 打扰好久辅导赶紧尽管古老了解理想하면 다 양평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2번의 예문을 보면 我想可我你有什么事할 때你有很感兴趣할 때有我呢할 때有我 그죠? 이런 애들도 앞에 애들이 다请注意上述例句中带点的字一般来说位置在前的那个上升字也应读如뭐죠? 양평. 그래서 이성으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上升하고和一个失去原有调值变为轻声字的上升字组合到一起하면 이때는 앞에 있는 上升字에 두 가지 변조가 있는데 첫 번째 반삼성으로 읽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마후라고 하지. 마후 이렇게 안 하죠. 마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C에 들어갈 얘가 앞에 게 반삼성으로 읽혀지는 게 耳朵椅子饺子 반삼성으로 읽혀지죠. 근데 뒤에 거를 이성으로 읽는 경우 小姐 이런 애들 小가 이성이잖아요. 이런 애는 打扫手里그 다음에 想想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삼성이 이성으로 읽혀진다. 또 하나 대화문이 나왔는데 我的天哪这么麻烦我要是一个人去的话非迷路不可 길을 뻔해서 혼자 가셨으면 我劝你还是买自行车吧骑车去用不了半个小时 30분도 안 걸려 자전거 타면 有了自行车去哪儿都方便 자전거 있으면 어디 가든 편해 好听你的咱们说去就去说去就去할 때 보세요 说 동사 지우 동사면은 뭐뭐 하자마자 바로 하다. 그러니까 말했으니까 바로 가자는 거죠. 有了车我一个人去还是不认识路啊这好办이라고 했어요. 쉽지라고 하면서 뒤에 들어갈 정확한 말은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걸 직역하면은 무슨 뜻이죠?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중국어로 有我呢 했더니 你的意思是 하면서 你能和我一块儿去 나랑 같이 가려고 했더니 당연하지 라고 해서 有我呢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